네, 안녕하세요. 일반학 1 챕터 9 열화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은 우리가 일반학 1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단원인데요. 좀 여러분들이 선수로 좀 공부를 복습을 하셨으면은 하고 제가 생각하는 단원은 3단원이랑 4단원이 되겠습니다. 3단원의 양론 부분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4단원에서의 수용액에서 반응,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태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부피가 바뀌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팽창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엔탈피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반응식에 열의 출입을 표현을 해주는 열화학 반응식을 공부를 해볼 거고, 9.6절은 4절에서 배운 엔탈피 개념을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엔탈피 세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열량계와 열용량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실제 실험실에서 엔탈피와 같은 물리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헤스 법칙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반응의 엔탈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반응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생성열의 개념, 결합 해리 에너지,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책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열화학 첫 소개 단원이 끝이 나는데, 우리 책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을 살짝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하고 이제 18장으로 가서 열화학을 마저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개 정도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절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9장의 제목에 해당하는 열화학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변으로 열을 방출을 하거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열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열화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 에너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에너지가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에너지의 과학적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열을 공급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일이랑 열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태양 에너지, 수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두 분류로 나누자라고 하면, 어떤 입자가 운동을 함으로써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부분이 있고, 움직임이 없이도 가질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봐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쓰고, 기호로는 키네틱의 K를 따서 EK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운동을 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포텐셜 에너지의 P를 따서 EP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없이도 물체의 그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예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높이 형태로 물체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분자의 화학 결합 형태로 저장이 된 화학 에너지 같은 것들도 전부 이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화학 변화 혹은 물리적 변화 과정 동안에 에너지가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으며 단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즐겨 타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이 있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은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뀔 뿐이지, 그 에너지가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과정을 살펴봐도 이 에너지가 창조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 있겠죠. 같이 탈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에너지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근데 이런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들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다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열 에너지의 경우에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은 적은 열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는 열 에너지를 물체의 온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제가 오타를 여기 케미칼 에너지죠. 조금 깨져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화합물이 또 다른 화합물로 바뀌어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거나 에너지를 흡수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높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듯이 이 전자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9.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절은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과 상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열화학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계라고 부르는 시스템과 주위라고 부르는 서라운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화학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곳,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어가는 그 공간을 우리가 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플라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주위라고 하는 것은 개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것, 그래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주위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이 주위는 우주 전체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역학 세계에서, 열화학의 세계에서는 개와 주위를 합치면은 그것이 바로 우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단어, 특정 단어에 너무 뭐랄까 의미를 크게 부여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을 더하면은 그냥 전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의 내부에 있는 모든 분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다. 즉, 개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더해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고립계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개에서 완전히 다 차단되어서 열과 물질 모두 주위와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 고립계가 아닌 닫힌 개 또는 열린 개의 경우에는 주위와 에너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사실 이 닫힌 개와 열린 개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립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위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변화량을 측정을 하려면은 나중값에서, 최종 상태라고 하죠, 지금 나중값에서 초기 에너지를 빼주면 되죠. 처음 에너지 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나중 상태, 최종 상태를 파이널의 약자 F를 쓰도록 하고, 처음은 이니셜의 약자 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로 E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내부 에너지를 E라고 표기를 하고,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E라고 쓸 수 있고, 과학에서의 변화량은 나중값 EF 빼기 처음값 E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최종 초기라고 써도 물론 되긴 하지만은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매번 쓰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FI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부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넘어가서,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화학 반응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요 공간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위는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를 하고, 여기서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개와 주위를 더하면은 우주라는 연력학 전체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종 값이 초기 값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X축으로 하고 에너지를 Y축으로 봤을 때 초기 에너지 값 EI 값이 EF보다 더 위에 있다. 그 말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더 안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이건 보시면 그럼 결국에는 개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발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EF가 EI보다 더 높은 경우예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반응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를 표기를 해보면 EI보다 EF보가 더 위에 있죠. 반응이 진행되려면은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해야 되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변에서 더 끌어왔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주위에서 개 방향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흡열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시키는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CO2와 수증기 두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802kJ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연소를 한다는 것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다가 열의 출입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802kJ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반응물 1몰의 메테인과 2몰의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면 생성물 1몰의 CO2와 2몰의 수증기 기체를 만들게 되는데,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는 것은 발열, 나의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생성물이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델타 E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화학을 공부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부호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호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이유는 외부로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물의 하나로 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성물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열이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게 맞죠. 발열 반응에서.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의 에너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 개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열 반응을 살펴봤고요. 반대로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히 반대로 써볼게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기체를 섞어서 메테인과 산소 기체를 생성하는 이런 반응을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여기에 802kJ의 에너지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열을 왼쪽에다가 표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는 이 반응물 CO2와 2몰의 수증기 기체가, 반응물이 이제 더 아래쪽에 있고 생성물인 1몰의 메테인 기체와 2몰의 산소 기체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흡열해야 되니까 외부로부터 열을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응물 쪽에 열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이 왼쪽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802kJ/몰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부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태함수가 되는데,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와는 무관하다. 경로와 무관하다는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태함수라는 것의 성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상태 또는 조건만 알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에 반대되는 말은 경로함수예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경로함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예요.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는 화합물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의 시료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 온도 압력은 얼마냐, 그리고 물리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과 같이 현재 상태 또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걔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이런 종류에 당연히 의존하겠죠. 뭐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를 것이고, 100g의 시료와 10g의 시료 가진 에너지가 다를 거고, 우리 실온 298켈빈과 뭐 5000켈빈의 에너지가 켈빈의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렇게 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특징은 그러한 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현재 상태의 값만 알면은 그 개의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태 함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보스턴까지,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도시인 보스턴으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로는 이 남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 경로는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그래서 1번을 택해서 가든 2번을 택해서 가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위치, 보스턴에 도착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위치는 보스턴으로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1번을 통해서 왔던지 2번을 통해서 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위치는 보스턴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위치의 경우에는 상태 함수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비된 일, 지출된 돈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1번을 택해서 왔느냐 2번을 택해서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밑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길어서 뭐 15일이 걸렸고, 그 다음 위로 가는 거는 뭐 과장해서 3일 만에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5일 동안 여러분이 사용한 돈도 훨씬 많을 거고, 이동한 거리 자체도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동한 길이가 많아지니까 자동차가 소비한 일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처럼 소비된 일, 뭐 지출된 돈, 이동 길이, 뭐 많은 것들이 비상태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들은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같다는 표현이 와야겠죠. 어떤 경로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경로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라고 배웠는데, 그럼 화학에서 이 경로 함수도 있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1이라고 하는 값이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과 그 힘의 방향에 평행하게 물체를 이동시킨 거리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W는 F 곱하기 D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물리에서는 이렇게 F 곱하기 D, 힘 곱하기 거리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어떤 기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것보다 압력을 측정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압력으로 좀 변환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나눠주고 곱해주는, 결국에는 이게 1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그 다음 요렇게 묶어 볼게요. A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묶고 나면은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이게 압력 P가 되고, 면적 곱하기 길이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PV1이라고 하는 것을, 압력 부피 1이라고 알려진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팽창1 또는 뭐 압력 부피 1 또는 PV1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데, 개의 부피가 변화됨으로써 행해지는 일을 우리가 통칭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페인 기체를 연소시키는 반응의 경우에 프로페인 기체 1몰이랑 산소 기체 5몰이 반응을 해서, 즉 반응물에는 총 6몰의 기체가 있죠. 근데 이게 반응을 하고 나면 3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중의 기체가 나오니까 총 7몰의 기체가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기체가 1몰이 반응을 통해서 1몰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우리가 이 개가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팽창일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PV1이라고 하는데 압력은 일정한 상태일 거고 부피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 곱하기 델타 V로 일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도 보시고 PPT도 보시면은 1이라고 팽창 1이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화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 붙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TM이죠.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단위를 보면은 압력이 ATM 단위로 계산이 되고 부피가 리터 단위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줄 단위로 환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환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리터 ATM이라고 하는 것은 1AT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1, 000 파스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파스칼이 이제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크 제곱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미터 그 SI 단위로, 리터를 이제 SI 단위로 표현을 해주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돼서 이제 요게 리터 1리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101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이제 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리터 ATM이라고 하는 것은 101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환산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부호가 왜 마이너스가 붙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부피가 변화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1도 0이죠, 그죠? 걔가 행한 일이 없다. 이거는 뭐 자명해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1번, 2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피가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어떤 개가 있는데 요렇게 있다가 부피가 더 커졌어요. 이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개가 바깥으로 이렇게 대기압의 반대 방향으로, 대기압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압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일을 함으로써 나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부 에너지가 감소돼야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은 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걔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바로 일이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피가 축소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대기압에 의해서 더 찌그러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들게 되면은 내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내가 수축되면서. 그래서 내가 부피가 줄어들면은 일의 형태를 통해서 나의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델타 V와 1W의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V1의 양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어떤 반응이 외부 압력 5기압에 대응하여 부피가 12리터에서 14.5리터로 팽창할 때 행한 일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PV1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하나대로 써주면 돼요. 압력은 지금 5기압이라고 돼 있죠. 일단 부피는 12리터에서 14.5리터로 증가했으니까 14.5 빼기 2.0 하면은 2.5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5리터 ATM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리터 ATM이라고 하는 것이 101줄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단위 환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3 곱하기 10의 3승줄, 그래서 마이너스 1.3 kJ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 에너지 E, 그 다음에 1W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걔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부피를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절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와 엔탈피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걔가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걔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부피 변화를 동반하는 일의 형태 또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E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걔가 열을 얼마나 얻었는가 혹은 잃었는가 Q 더하기 E를 얼마나 했느냐 W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W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E는 Q 마이너스 P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Q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열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열을 받았다. 그 말은 걔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되니까 걔가 열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Q는 양의 값 플러스 부호를 가지게 되고, 걔가 열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열의 형태로 걔가 에너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나의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화학 실험실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Q, 열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Q에 대해서 앞에서 쓴 식,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E는 Q-P 델타 V다. 이 식을 Q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실험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부피가 일정한 경우, 두 번째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열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피가 일정할 때에는 델타 V가 0이죠.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을 우리가 QV라고 한다면은 QV는 곧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모두 다 열의 형태로만 전달이 된다. 일정 부피 하에서는. 그죠? 그 기계적인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일정 압력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비커 같은 것들이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부피 변화가 있죠. 그래서 델타 V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압력 하에서의 열량 QP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델타 V로 주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서 훨씬 자주 만날 수 있는 QP를 우리는 엔탈피 H라고 부르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압력 하의 용기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열 변화를 QP라고 하는데, 그 QP를 우리가 반응열 또는 엔탈피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우리가 기호로 H라고 붙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H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QP라고 하는 것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P 델타 V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변화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빼내면은 E 더하기 PV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를 우리가 H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1의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도 에너지도 상태 함수였지만은 엔탈피 값도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어떤 초기 상태에서 어떤 최종 상태로 나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 사이에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택해서 왔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단순하게 H 최종 빼기 H 초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초기 상태가 되고 생성물이 최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생성물의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떤 연소 반응에 대해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반응, 연소 반응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의 차이를 한번 봐볼 텐데요. 그래서 반응식,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정 부피 조건 하에서, 그럼 일정 부피라고 하는 거는 델타 V가 0이라는 것이니까 그 말은 곧 1의 값이 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우리가 열의 출입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 열의 출입 QV는 오롯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기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값이 마이너스 2046 kJ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측정을 했더니 그럼 QP죠. QP가 곧 내부의 엔탈피 변화량이 되고, 엔탈피 변화량이 마이너스 2044 kJ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QP와 QP 값과 QV 값 사이에 2kJ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이는 왜 생겼냐 하면, 어디에서 기인을 했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반응물은 1몰의 프로페인과 5몰의 산소 기체가 있으니까 반응물은 6몰의 기체가 있어요. 생성물은 3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증기가 있으니까 총 7몰의 기체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1몰만큼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부피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는 이렇게 6몰의 기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면 요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1몰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피가 팽창하는 만큼의 1이 바로 2kJ에 해당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치챌 수 있는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화학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046kJ 이런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데 기계적인 일은 2kJ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화학 에너지에 비하면 작은 양이죠. 그런 에너지의 값에 대한 감각도 우리가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 9.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2는 반응의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에 델타 H가 마이너스 92.2kJ이다. 반응이 40 atm의 일정 압력 하에서 진행이 되고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 1.12L일 때 내부 에너지 변화의 값은 킬로줄 단위로 얼마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델타 H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 값, 그 다음에 부피 변화 값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럼 각각이 주어져 있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P 델타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엔탈피 변화량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92.2kJ. 그 다음에 PV 값은 40 atm 곱하기 마이너스 1.12L. 그러면은 이 값이 줄 단위로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44.8 atm 리터가 되는데 atm 리터가 줄 단위로 바뀌려면은 1리터 atm이 101줄이라고 했으니까 44.8 곱하기 101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략 마이너스 4.52kJ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92.2kJ이고 P 델타 V가 마이너스 4.52kJ이니까 델타 E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87.7kJ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9.5절로 가서 9.5절은 열화학 반응식과 연력학적 표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양론을 배울 때 썼던 균형 맞춤 반응식에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고려한 균형 맞춤 반응식에다가 그 반응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량을 함께 써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9.5절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연력학적인 표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표준 상태를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준 상태에서의 우리가 값을 약속을 해놔야지 나머지 표준 상태가 아닌 것들에서의 값을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표준 상태는 1기압의 압력과 그 다음에 어떤 명시된 온도, 특히 여기서는 이제 명시된 온도가 관용적으로 우리가 실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25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그 물질이 가장 안정한 형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측정된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표준 반응 엔탈피, 그래서 반응 엔탈피 앞에다가 표준이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호로는 델타 H에 노트라고 하는 영어로 제로를 의미하는 그런 기호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델타 H 제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델타 H 노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이 있는데 이 연소 반응이 1기압,
25도씨 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델타 H에 이렇게 노트를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반응물 혹은 생성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식에 2몰의 프로페인, 그러니까 반응물의 양을 2배로 했다. 뭐 산소도 5몰에서 10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생성되는 물질의 양, 이산화탄소도 2배 되고 물도 이렇게 수증기도 2배가 되죠. 그럼 역시 똑같이 생성물의 하나인 이 엔탈피 변화량도 곱하기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양에 의존한다. 이게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1몰이 반응했을 때 2044를 내니까 또 다른 프로페인 1몰을 더 태우면은 또 2044kJ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2몰의 프로페인을 연소시키면 4088kJ의 열이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엔탈피 변화를 나타낼 때에 이 열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리적 상태를 제대로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페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즉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서 생성물이 수증기냐 혹은 생성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냐에 따라서 델타 H 노트 값이 마이너스 2044kJ 혹은 액체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220kJ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 수증기와 액체 물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액체 상태의 물을 기화시키는 수증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44kJ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개의 액체 상태의 물을 4개의 기체 상태, 수증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배를 해주게 되면은 반응열도 4배가 돼서 176kJ의 에너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체가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은 거고요. 액체 상태의 물은 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림을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는 2개의 반응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성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냐 기체 상태의 수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스로 생기는 건 똑같은데 H2O 가스가 생성되느냐 아니면은 H2O 액체가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044 아니면은 마이너스 2220kJ이 되는데, 이 차이가 결국에는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176kJ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9.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인 5g이 과량의 산소와 반응할 때, 즉 한 개 반응물이 프로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열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프로페인의 양과 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프로페인 1몰당 열을 얼마나 방출하냐 하면은 마이너스 2044kJ만큼 방출하죠. 그러면은 프로페인 5g이 몇 몰인지만 계산을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인의 몰수는
프로페인의 질량 나누기 프로페인의 몰 질량 44g per 몰로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은 이게 0.113몰 정도가 되겠네요. 1몰을 태울 때 마이너스 2044kJ이 방출되니까 0.113몰이면은 1대 1몰 대 마이너스 2044kJ은 0.113몰 대 x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232kJ.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흡수했냐 방출했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232kJ만큼 방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6절은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엔탈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 자체에서 크게 새롭게 배우는 거는 없어요. 그냥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델타 H 노트가 양수값,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델타 H 노트가 음수값. 그래서 뭐 우리가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는 이미 앞에 장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변화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래서 물리적 변화의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에 수반되는 열의 변화량.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고체 상태의 H2O, 얼음을 액체 상태의 H2O, 물로 만들려면 우리가 가열을 해 주어야 되죠. 여기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특별히 델타 H 용융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 자체가 용융 과정이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을 가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가해 주는 열은 델타 H 증발. 그래서 그 값은 40.7kJ per mol 정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증발이고요. 사실 뭐 9.6절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 상태의 얼음, 액체 상태의 물, 기체 상태의 수증기 이렇게 두었을 때, 그래서 고체를 액체로 바꿀 때 델타 H 용융이고 액체를 증기로 바꿀 때 델타 H 증발인데, 그럼 한 번에 고체에서 증기로 바로 갈 때의 엔탈피 변화, 승화 과정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량 델타 H 승화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델타 H 승화와 증발 용융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델타 H 승화는 용융 엔탈피 더하기 증발 엔탈피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렇게 바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바로 승화해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가는, 그래서 용융이 된 다음에 증발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의 엔탈피 변화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하는 이 경로를 택해서 계산을 하나, 두 스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의 변화량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9.8절 정도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장의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